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코레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강의를 열심히 따라가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코레일 실전 모의고사 1강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서 코레일 시험에서 필요한 영역들, 그리고 간단한 빠른 팁들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꿀이라고 합니다. 신원 티처.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는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강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결국 수리 자료 해석 파트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즉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도 높은 영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좀 취약한 분이시라면 별도의 강좌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컨택트 방법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나머지 소개들도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볼게요. 다른 공기업들은 여러분 그냥 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코레일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자, 상반기 기준으로요. 80분에 60문제를 풀었었는데 하반기에는 시간이 좀 늘었어요. 90분에 60문제. 근데 요게 시험장 갔을 때 또 살짝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80분이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분에 60문제면 이제 1분 30초가 되겠죠. 한 문제당. 반면에 이제 80분이 되면 1분 20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1분 20초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늘면 더 서비스 시간이다 생각하고 더 많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문제당 1분 잡으시고요. 짧은 문제. 그리고 좀 어렵고 긴 문제는 문제당 2분 정도 시간을 잡고 푸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간에 한두 개 정도는 건너뛰는 전략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역은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이 상반기에 각각 20문제씩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정보 능력이 추가됐어요. 근데 정보 능력이 추가됐는데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샘플 문제의 구성을 보니까 3331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 능력은 그렇게 비중은 높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난이도는 매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이제 피셋형 문제들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기존 인적성 문제의 비중은 낮아지면서 그렇게 체감되는 게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계산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셋형 문제, 즉 특히 자료 해석형 문제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60문항 90분 예정이다. 그렇지만 예정이에요.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80분 정도라 생각하고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제 영역은요.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요거 필수 3개 영역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정보 능력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정보 능력은 샘플 문제를 보면 한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60문항 중에서 6문제 정도가 되겠죠. 10% 정도 잡으시면. 근데 10% 내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 내외를 뽑습니다. 필기에서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격 예정 인원이 750명으로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필기에서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문제는요. 하반기, 상반기 샘플 문제는 별도의 강좌로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반기 문제 같은 경우는 3강에서 다룰 거고요. 상반기 문제 같은 경우는 10강에 보충 강의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강의 구성을 보면 1강이 OT고요. 그 다음 2강은 NCS 기초 개념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리 자료 해석 파트에서 주요 공식들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열 간단한 것들, 기본적인 규칙들을 볼 거고, 그 다음 명제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것들, 명제 참거진 문제 풀 때, 즉 논리게임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을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이제 예시 문제들, 샘플 문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샘플 문제를 보니까 상중하 난이도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역별로, 그 다음 난이도별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 5, 6강 그거는 이제 1회 모의고사 풀이를 할 거고요. 다음 7, 8, 9강은 2회 모의고사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10강은
보충 강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 샘플 문제 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영역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일단 빨간색 표시한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수리 문제 해결 파트는 자료 해석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표 그래프와 텍스트를 결합해서 단순 독해도 있고 계산도 있고요. 추론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결국 뭐 의사소통 쪽은 대부분 뭐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리하고 문제 해결 쪽에서 어느 정도 맞추느냐, 정답률을 높게 가져가고 어느 정도 많이 푸느냐에 따라서 결국 당락이 좌우될 것이다. 뭐 정보 능력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평소에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뭐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정보 능력에서 상품 코드 규칙 같은 거 하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맞추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점수 깔아놓고 몇 개는 아마 이제 컴퓨터 활용 쪽에서 조금 심도 있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2단계에서 막 그거에다가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기는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컴퓨터 활용 뭐 윈도우라든지 엑셀 같은 거, 파워포인트 같은 거 활용하는 거는 짧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은 이제 의사소통 문제들은 뭐 쉬운 거는 건너뛰고요. 뭐 어려운 문제들 같이, 특히 이제 표나 그래프가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 텍스트의 수치 정보와 관련된 것들 위주로 볼 거고요. 수리 능력 쪽은 거의 대부분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은 건너뛰고 핵심적인 문제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치고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NCS 전략. 자, 독해는 모든 지문을 샅샅이 읽으시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구조 보고 거기서 각 지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자세하게 읽어보고요. 네. 뭐 간단한 문제인 경우라면 뭐 주제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특히 앞부분, 뒷부분 위주로 자세히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에 나오니까요. 한 단락이라면 첫 문장, 끝 문장 위주로 자세히 보시면 되고 간혹 첫 문장이 도입이라면 두 번째 문장, 그다음 마지막 문장 뭐 이 정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자료 해석 쪽에서는요. 표 그래프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학습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전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다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강에서 기초 개념 다룰 때 전반적인 이야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신 분은 수리 자료에서 특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빨리 표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읽어내는가, 그리고 플러스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시간을 줄이는가,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실전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능력이 이제 계산 능력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실 게 계산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냥 대충 계산하자로 가갖고 계산 실수를 하거나 계산된 값이 계산되어서 나온 값이 선지 안에 딱 떨어지지 않고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방법 내에서는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걸 꼭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 풀 때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시간과의 싸움. 그렇죠. 이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60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 60문제를 80분이나 90분 내에 푼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죠. 따라서 풀어야 될 문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잘 푸는 문제 유형, 그리고 내가 못 푸는 문제 유형, 내가 풀 때 시간이 적게 걸리는 문제 유형,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을 구별하셔가지고 실전에 가셨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나 정답률이 낮은 문제 유형들은 제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제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80% 이상을 풀어야 되니까 10문제당 한 2개 정도 제낀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앞부분에서는 독해 문제들, 의사소통 쪽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푸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뒷부분이죠. 뭐 수리 파트하고 문제 해결 파트의 문제들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잘 제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풀어서 90% 이상 정답률을 목표로, 뭐 100% 정답률로 가지면 참 좋겠지만 뭐 한두 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90% 이상의 정답률로 가자고 생각하시면 일단 기대 점수가 9872죠. 9872점이 나오겠죠. 따라서 72점을 목표 점수의 하한선으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이 풀거나 정답률을 더 높여가지고 이 점수보다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 피셋 문제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피셋 문제를 평소에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풀어볼 시간이 없다면은 최소한 이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들 또 뭐 피셋 문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들 잘 분석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아까 제가 화면에 소개시켜 드렸던 제 카페에 오시면 피셋 기출 문제들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민간 경력 문제들이 좀 상대적으로 쉽고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먼저 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신다면 이제 5급 공채 기출 문제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아까 강조했던 수리 자료에서 핵심 특강, 핵심 완성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몇 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질문들 중에서 빠른 방법들을 한번 연구하는 걸 같이 좀 훈련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게 어떻게 풀어야 빨리 풀 수 있을까 좀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거를 다 곱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곱셈 테크닉에서 곱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라면 그 결과를 다 계산해 놓고 비교하지 말고 최대한 범위를 좁히고 그리고 곱셈 비교 테크닉, 즉 뭐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보든지 양방향으로 보든지 하는 테크닉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발전소의 열 효율 추이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연료, 뭐 열 효율이 가장 좋은 연료를 찾는 거죠. 자, 빨리 각주를 보셔야 되겠죠. 각주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각각 90%라면 81%가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곱셈 구조라는 걸 잡아냈겠죠. 90%에 90%. 근데 이렇게 푸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0.9 곱하기 0.9 했고 0.81 해서 다시 곱하기 100 해서 81% 이렇게 가시는데 퍼센트를 두 개 곱해서 다시 결과를 퍼센트로 만들 때는요. 둘 중에 하나만 소수로 바꾸세요. 90% 곱하기 0.9를 하시든지 또는 0.9 곱하기 90%를 하시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뭐 각각 00을 떼버리면 되겠죠. 00을 떼버리고 앞자리만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9981.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제 잡아냈고요. 그럼 곱셈 값에서 일단 탈락시켜 볼게요. 일단 기력 얘는 탈락이 되겠죠. 그다음 내연력도 뭐 쉽게 탈락이 됩니다. 다른 애들이 각각 큰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화력하고 수력을 비교해 보시면 요 아래쪽은 높이가 같은데 위쪽에서는 얘가 낮죠. 따라서 수력도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3개가 탈락이 됐고요. 이제 2개가 남았어요. 2개. 자, 2개가 남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값을 곱해가지고 계산하신 분이라면 이제 여기서 시간을 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세이브 하려면요. 자, 이렇게 2개 곱한 거랑 이렇게 2개 곱한 거랑 어느 게 클까라는 게 이 문제 포인트인데 자, 아래쪽에서 점의 위치를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3칸이 움직였어요. 3칸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작은 애가 3칸 간 거랑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애들 보시면 위에서는 2칸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2칸 움직였죠. 그래서 큰 애가 2칸 움직인 거랑 어느 게 증가율이 클까요? 작은 애가 3칸 올라간 게 당연히 증가율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증가율이 크니까 원자력이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원자력이 가장 큰 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딱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는 분이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모두 곱한 후에 비교할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유력한 후보인 2개만 남기고요. 이제 증가율을 비교하는 건데 제가 방금 시각적으로 풀었어요. 작은 쪽에서 3칸 이동한 거랑 큰 쪽에서 2칸 이동한 거랑 비교했을 때 작은 쪽에서 3칸 이동한 게 증가율이 큽니다. 그 수가 좌표를 안 읽어봐도, 그죠? 그럼 증가율이 큰 것이 이제 궁금하시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갖고 와 볼게요.
전자는 51 곱하기 43이고요. 후자는 49 곱하기 46이에요. 그러면 51, 49 요 사이의 증가율하고 43, 46 요 사이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건데 43에서 3 커진 게 기준수는 작은데 즉 시작수는 작은데 증가된 양은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것도 하나의 분수인데 분모는 작은 상태에서 분자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안 해도 요 몇 퍼센트냐 계산을 안 해도 그게 큰 증가율이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분수로 써가지고 43분의 3하고 49분의 2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작은 쪽에서 3칸 이동한 게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크기 때문에 얘랑 비교했을 때 큰 증가율이 나온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가율이 큰 게 왜 큰 수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논리예요. 자, 100 곱하기 52하고 103 곱하기 50을 비교할 때 증가율 한번 보세요. 100에서 103 이걸로 가는 거 지금 3% 커졌죠. 이 퍼센트 개념도 안 잡히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라는 거는 기준수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2개를 앞으로 당기면 돼요. 소수점을 2개를 앞으로 당기면 1. 100의 1%는 1이라는 이야기예요. 1. 근데 3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3% 증가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50에서 52로 가는 거는 50의 1%는 2개를 앞으로 당기면 0.5죠. 거기서 자 4배만큼 커진 게 52죠. 그죠? 또는 이거는 간단하게 양쪽을 2배로 바꿔보세요. 100이면 여기가 104가 되죠. 그래서 100에서 104로 가는 증가율과 같아요. 증가율 계산할 때는 처음 값, 나중 값을 똑같이 배수를 똑같이 적용하거나 똑같이 나누거나 이래도 증가율은 같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00으로 바꾸기 쉬운 경우는 100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크죠? 얘가 큰 수가 되겠죠. 이 논리는. 왜? 결국 이제 약분하고 남은 수를 보시면요. 이 100을 x라고 놓으면 오른쪽에 103은 1.03배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0을 y라고 놓는다면 52는 1.04y배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한 거 비교니까 결국 xy는 결국 지워지겠죠. 지워지고 남는 게 증가율이 3%, 4%였던 것이 배율로 바뀌면 각각 1.03, 1.04가 되니까 어느 게 큰 수가 남아있어요? 여기가 큰 수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거를 곱셈을 하지 않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율을 비교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증가율이 큰가만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곱셈 비교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답이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요. 아,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어놓은 해설을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길죠? 식이 길어요. 그럼 언제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죠? 핵심은 뭐냐면 간격을 물어본 게 간격. 그럼 간격이라는 거는 얘가 간 거리, 얘가 간 거리를 따로 계산해갖고 그걸 빼줘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만 계산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차이가 나는 부분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A는 B보다 500m 앞서 있어요. 그럼 A가 일단 플러스 500인 상태예요. 그런데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저희는 0.5km 앞서 있다. 그러면 A가 플러스 0.5인 상태고 그 다음에 시속이 50, 70이에요. 그럼 B가 빠르죠. 시속 20km가 빨라요. 즉 1시간에 20km를 더 간다는 이야기예요. B가. 그런데 21분 후래요. 21분 후면은 자, 1시간과 21분을 비례식으로 써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60분을 1시간이니까 두고요. 그때 20km를 간대요. 그러면 21분에 xkm,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자, 분하고 킬로미터가 다른 단위지만 이런 경우는 무시하세요. 그냥 알맹이만 보세요. 알맹이만. 자, 그럼 6대 2죠. 60대 20이니까 6대 2. 즉 3대 1 구조죠. 그럼 21대 얼마가 돼야 되죠? 여기가 7이 돼야 되겠죠. 7. 그죠? 네. 그래서
7km, 21분 동안 7km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A가 0.5 앞서 있었던 거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B가 7km 앞서 있는데 A가 이제 처음 출발 지점이 0.5 앞선 데서 시작했으니까 따라서 6.5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간단한 시간만 세우면 끝나는데 정석 해설은 엄청난 식을 많이 세워가지고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물어볼 때는 꼭 각각 구하지 말고 차이만 계산한다. 그래서 속력의 차이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1시간 60분이다. 기억하시고 시속 20km 차이가 나니까 60분당 20km. 그럼 21분에 얼마?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기차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이 정석적으로 식을 세우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정석적인 식을 한번 세워놓고 갈게요. 일단 이제 조금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이거를 좀 착안하셔야 돼요. 지금 단위를 보면 원인데 숫자를 보면 00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00을 지워버리고 하는 거예요. 100원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원. 최종 결과를 100원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성인 50명인데 무궁화호, 세마호로 무궁화호 각각 X, Y명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X명과 Y명을 합산하면 50명이 돼야 돼. 그리고 각각의 1인당 요금을 곱하면 그리고 더하면 총 요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17X 더하기 146Y를 하면 8507, 8507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이제 가감법이죠. X나 Y 쪽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입법으로 풀어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는 50-Y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X는 50-Y. 그럼 여기 50-Y 대입해갖고 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지를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게 빨라요. 선지를 이용해서.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일단 X의 끝자리에다가 7을 곱한 거랑 Y의 끝자리에다가 6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그 결과가 7로 나와야 되겠죠. 7로. 그죠? 그래서 요걸 먼저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럼 결국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이 6에다가 Y를 곱하는 요 부분은요. 앞에 6이 짝수기 때문에 Y가 짝수든 홀수든 예를 들어서 뭐 1이든 2든 다 대입해 보세요. 6, 1은 6, 6, 2, 12. 다 짝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짝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가 홀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홀수가. 이해되시죠? 7, 1은 7인데 7, 2, 14가 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홀수여야 된다라는 점에서 착안하세요. 자, 따라서 X가 홀수인데 질문이 세마로를 타고 가는 사람 주니까 X를 묻고 있는 거예요. X를 묻고 있는 거니까 홀수인 선지만 체크해 보시면 2개. 둘 중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행히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통과가 되면 걔가 답이 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녀석이 답이 되겠죠. 그죠?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거 대입해 볼게요. 자, X가 11이면 Y가 39가 돼야 돼요. 근데 앞에 거는 필요 없고요. 뒷자리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결과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7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 여기 결과는 끝자리가 7로 나오고요. 여기는 4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끝자리가 1로 만들어져요. 7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니구나. 얘가 아니구나. 그럼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좀 이제 불안하신 분은 한번 검산을 해볼게요. 얘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X가 17이고 Y가 33이구나. 실은 여기 뭐 1, 3은 10의 자리수는 필요하지 않았고요. 요것만 필요합니다. 7하고 3만 필요해요. 자, 여기에다가 각각 7과 6을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7, 7은 49니까 9로 끝나고요. 여기는 6, 3, 18이니까 8로 끝나요. 그럼 요것들을 합치면 17이니까 끝자리가 7로 끝나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지를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게 빠르다.
그래서 선지를 대입해서 풀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빨리 푸는 요령들에 대한 팁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을 다룰 텐데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가 빨리 푸는 방법들이 보이는 문제라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PDF 파일을 먼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두세요. 그게 기초 개념들 꼭 저랑 이제 보면서 바로바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포인트 위주로 잡을 거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